몸을 온전히 누이기도 힘든 좁은 우리 안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사방에 뚫려 있는 이른바 철제 뜬장. 바닥에는 배설물이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이 이루어진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춘천시가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사육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밥이나 이런 것도 제공, 사료나 물도 충분한 그런 제공도 되지 않았고 진짜 저기서 사는 애처럼 애들이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날 수도 있을 정도 싶을 정도로 진짜 비참해요. 끔찍하고. 소방관이 지렛대를 이용해 잠겨있던 문을 열자 수많은 개를 도축한 현장이 드러납니다. 구조된 개는 모두 40여 마리. 식용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사육되거나 어디선가 잡혀온 개들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문제의 독연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파악이 돼가지고 그 경찰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불거진 개 식용 논란 이후 개 도축 문제는 40년 가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지 않아 도축 행위는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놓고 현행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현장 점검에 나서는 자치단체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떤 법에서는 요만큼을 저축사항으로 걸어놓고 또 다른 법에서는 요만큼을 저축사항을 걸어놓고 그래서 일단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 식용 금지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생계가 걸린 육견업 종사자들과 협회 등의 반발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몸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큰 거북이 잔디밭에서 풀을 뜯으며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가 고향인 설카타 육지 거북입니다. 긴 팔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흰손 긴팔 원숭이는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왔습니다. 서식지에 물이 꼭 필요하고 헤엄도 잘 치는 노랑 아나콘다는 브라질 등 남미에 분포합니다. 동물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동물들은 모두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밀수나 불법 사육을 하다가 적발돼 임시보호시설로 왔습니다.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마련된 보호시설에 49종 260여 개체가 모여 있습니다. 희귀종마다 제각기 다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5억 원가량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수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도입되는 동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식지에 맞는 사육 환경을 조성한 후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늘이 솔방울을 닮은 솔방울 도마뱀은 300만 원에서 비싸면 1000만 원 넘게도 거래됩니다. 반면에 동물 밀수로 적발돼도 벌금은 국내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원산지 시장 가격만큼 부과됩니다. 최근엔 몸을 묶어도 소리를 잘 내지 않고 인형과 섞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도마뱀과 거북 같은 파충류가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막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밀수와 불법 사육의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바그너그룹 전용기 추락사고를 조사 중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В рамках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о крушении самолета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олекулярно-генет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из. По их результатам личности всех 10 погибших установлены.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писку, заявленному в полетном листе. 프리고진의 사망을 의심하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모스크바 서북쪽에서 추락한 바그너그룹 전용기 탑승자 10명 중 1명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했던 프리고진은 크렘린궁의 각종 행사를 도맡으며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습니다. 2014년엔 바그너그룹을 창립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 세계 각지의 분쟁에 러시아 정부 대신 개입해 세력을 키우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요충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끝났지만 푸틴 대통령은 권좌에 오른 지 23년 만에 최대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사고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배후로 푸틴 대통령이 강력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CNN에 따르면 루카센코 대통령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프리고진에게 이미 2차례 경고했다고 자국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지난 6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였고 두 번째는 시기는 안 밝혔지만 이번에 함께 사망한 우트킨이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홀로 빠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는 여전합니다. 트럼프는 네 번째 기소 과정에서 찍은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하며 단번에 거액의 대선 자금도 모금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면 공화당이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can't have a convicted felon as our nominee for president and expect we're going to win. I think what it'll mean for folks across the country is 4 more years of Joe Biden. 그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로 선출되면 지지하겠다는 경쟁자들의 입장에 대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CBS 방송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각 주에서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법원이 재검표를 마치면 이를 추인하는 것이 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공화당이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자신만을 구하려고 했던 트럼프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첫 토론 이후 주목도가 높아진 기업가 출신의 비백 라마스와미는 자신이 트럼프보다 나은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지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미국 우선이라는 의제를 트럼프보다 더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총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시각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2시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할인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Makes me angry because somebody just can come in your neighborhood and just do this and think they can just, just say, hey, I'm gonna do this and get away with it. 용의자인 20대 백인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안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격은 인종과 관련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전에 언론 등을 상대로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상세하게 쓴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한 반자동 소총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다만 용의자가 큰 단체에 속한 정황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Portions of these manifestos detail the shooter's disgusting ideology of hate. Plainly put, this shooting was racially motivated and he hated black people. 총격은 워싱턴 DC에서 흑인 수천 명이 모여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날 벌어졌습니다. 1963년 당시 흑인 인권 운동가로 워싱턴 행진을 주도했던 마틴 루서 킹 목사는 25만여 명을 이끌고 역사적인 연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주변 대학가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만큼 남극 펭귄의 운명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극 펭귄은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부화해 새끼를 키우는데 이 얼음이 온난화로 부화 시기보다 일찍 녹아버리면서 번식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So if it breaks up earlier than early December, the chicks will actually fall into the sea and they will drown. 영국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화 시기에 벨링스하우젠해의 얼음은 100% 녹아 펭귄 서식지 5곳 가운데 4곳이 사라졌습니다. 남극 전체로는 영국 면적의 10배 정도의 얼음이 녹았고 62곳의 집단 서식지 가운데 19곳이 타격을 받고 13곳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So this is a massive negative sea ice anomaly that we haven't really seen on this scale before within the period that we've monitored over the past 45 years. 해발고도 4,800여 미터의 몽블랑산 정상마저도 이상 고온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곳곳에서 낙석이 발생하고 빙하 속 깊은 틈이 생겨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routes that we would have climbed 5 years ago are now either not able to be climbed in the same style. 온난화로 인해 몽블랑산의 빙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5m가 높아진 5,289m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2000년대) 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2015년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입니다. 주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역시 공익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익소송의 특징을 다수의 피해 구제와 약자의 권리 보호로 정리한 건 연구용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정부 등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한 약자나 소수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00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는 1,000만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소송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을 때 패소하면 이런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주저하시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을 감면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해도 법원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한 흉기난동을 벌인 최원종과 조선 역시 상당 기간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냈습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3명에게서
오랜 기간 집안에만 머무르며 스스로 사회활동을 차단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왜곡돼 표출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 분노를 하는데 불지필 만한 그런 사건이 계기가 생기면 폭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전국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인구의 2.4%,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취업도, 여가 생활도 모두 쉽지 않았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고립된 청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에야 전국의 은둔 청년에 대한 첫 실태 조사에 나섰고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보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은 전국 지자체 9곳에서 만든 조례가 답니다.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들은 극단적 경쟁으로 상처받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경쟁에서 지더라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심리 지원을 통해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쉼터 같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 사회적 참여 요 기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무엇보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내 영재 교육기관은 1,400곳이 넘습니다. 교육 대상자도 7만 2천여 명, 전체 초중고생의 1.4%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백강영 군처럼 어린 나이부터 성인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고도 영재를 교육하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년이 지났지만 그간 분명한 목적 없이 학생 선발과 학습에만 치중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목적과 달리 계획된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는 영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마 학생들일 거예요. 그럼 교육에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은 누가 영재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영재를 갖다가 문제 없이. 영재 선발과 학습에 치중한 영재교육은 부작용도 키웠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학생을 뽑고 평가를 잘 받는지에 집중하면서 영재학교를 위한 선행교육과 진로 상담 등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재 8명 가운데 1명은 결국 의대로 진학합니다. 심지어 영재교육을 받아도 문제만 잘 풀지 미래를 개척할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고 자연과학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해야 하죠?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과학고를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수한 학생을 특별하게 교육해 연구자를 만든다는 자체가 허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기성 과학자들 중에 어렸을 적에 영재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마치 이 과학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영재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해외에서는 고도 영재들이 별도의 기관 교육 없이도 월반을 통해 10살 안팎의 대학에 입학하고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간 지나치게 확대된 영재교육을 재정비하고 어린 영재들이 인지와 정서적 차이로 고통받지 않도록 세분화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햄버거 패티가 들어있는 비닐 포장지입니다. 판매원과 제조일 등 기본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스티커 3장이 한 장처럼 겹쳐 있습니다. 스티커가 덧붙을 때마다 제조일과 소비기한이 일주일씩 늘었습니다. 그 라벨지 3장이 붙어있는 게 8봉지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7월 24일이었는데 그 라벨지 첫 장이 7월 6일날 제조일자가 돼 있었고요. 유통기한 지난 거를 이걸 납품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되어서 가맹점주는 곧장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사는 단순 실수일 뿐 소비기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엔 아예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이 찍히지 않은 제품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믿고 저희가
본사를 믿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데 이 음식 가지고 이렇게 좀 속입을 들어오니까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제품 소비 기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건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겁니다. 그 제조 연료율과 소비 기한 표시는 그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기존에 표시된 제조 연료율과 소비 기한보다 연장 표시해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변조 행위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업체 측은 패티를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며 납품업체를 바꾸는 등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번의 실수가 못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각 매달 연결해서 폐기를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업체하고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전량 정수검사를 해서 출고를 시키고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에 20개 가까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현대 추상회화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 61입니다. 최근 이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개업체가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일명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에 편입시킨 후 처음입니다. 이르면 9월 효력 발생이 시작되면 이 작품은 투자자들로부터 7억 9,900여만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후 최대 10년 이내의 처분에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7,992조각으로 나눈 이 작품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 조각당 10만 원씩을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 주를 받으시게 되면 일단 투게더 아트는 이제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실물, 이 작품 자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수익을 주수에 따라서 배정하게 됩니다. 일명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이처럼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품부터 한우, 기금속과 음악 저작권까지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도 선두 경쟁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투자가 주식과 펀드와는 차이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기존 발행 사례도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기초자산이 어떤 건지를 투자자들이 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련돼서 모든 리스크나 투자자 유의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조각투자의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300조 원대 신시장으로 불리는 조각투자 시장. 무엇보다 설익은 정보에 기댄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내 자정에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치열했던 한국영화 대전에서 가장 먼저 웃은 건 밀수였습니다. 김혜수, 염정아 배우를 투톱으로 내세운 1970년대의 해양 범죄 활극으로 개봉 17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선두를 지켰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거대 자본을 들인 상업영화 텐트폴 영화 가운데 가장 늦게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순항 중입니다. 대재앙 속 한국 사회의 아파트를 소재로 이병헌 배우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반면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 작전과 김용화 감독의 더무는 지난해 참패한 외계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비공식 작전 같은 경우는 이미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비슷한 얼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SF 같은 경우는 한국의 관객 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파를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그런 영화가 돼버리는 사례가 됐습니다. 대작들의 희비가 엇갈린 건 지난해 여름보다 전체 관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비공식 작전과 더문이 같은 날 개봉해 관객이 분산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관객들의 관람 기준이 검증된 영화 선택으로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객들이 예전만큼 영화관에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영화관에서 볼 영화와 영화관에서 보지 않아도 될 영화를 확실하게 가르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된 영화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빅4 한국 대작들이 올여름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 점유율은 20%대로 외화와의 경쟁에서도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영화 320여 편의 관객 수를 부풀린 혐의로 멀티플렉스와 배급사 관계자들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악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9개 나라 23개 팀 196명의 무용가가 참석합니다. 9월 1일부터 17일간 예술의 전당과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춤의 제전을 벌이는데 이번 주제는 죽음과 노화입니다. 죽음이나 노화라는 어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한 번쯤 좀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와 내년 모두 죽음과 노화를 특집으로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과 무용, 독백이 결합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의 후지무라 류이치 등 일본 안무가들이 여러 명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대표적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홍신자 등 5개 팀이 죽음과 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합니다. 특히 김혜연, 최수진 등 신진 안무가들은 처음으로 챗 GPT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대를 잇따라 연출합니다. 감정과 육체가 없는 AI와 더불어 죽음과 노화라는 주제를 술래잡기 하듯 상상하는데 역으로 영생과 환생으로 의식이 확장하기도 합니다. 작품의 어떤 기획 방향 그리고 또 모든 것에 대한 안무 방법 그리고 음악의 활용 그리고 무대 세트에 대한 의상에 대한 컨셉트 회의까지도 챗도 함께 참여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무용축제의 26년 역사상 첫 장애인 무용수들도 등장합니다. 호주에서 온 레스틀리스 무용단은 노출된이라는 작품으로 장애인 댄서들이 춤사위를 펼칩니다. 이 밖에 K-팝의 영감을 받은 한국과 독일 합작 프로젝트 코리얼리티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죽음과 노화를 넘어 다양한 주제의 몸짓을 선사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